많은 분들이 인터넷 쇼핑으로 해외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알뜰 소비자들은 의류, 전자제품, 아동용품, 가구, 자동차 등을 수입해 배송받고 있는데요. 석유와 가스처럼 특수 선박이 필요한 원자재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상품 화물이 컨테이너의 박스에 담겨 이동되는데, 이전과 달리 해상 화물 운송이 저렴해진 탓에 물품을 수입하는 데에 부담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상 운송이 저렴해지게 된 것에는 컨테이너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사소한 변화가 기업,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는 혁신이 된 것이죠. 컨테이너가 이용되기 이전에는 화물 운송 비용이 원가의 25%까지 차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컨테이너 이전에는 화물 운송 비용이 매우 비쌌고, 제조업체는 운송료를 절감하기 위해 항구 근처에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재기업가로 불리는 말콤 맥린이라는 기업가가 선박을 이용한 화물 운송 사업을 선박 운행이 아니라 화물을 움직이는 것이라며 컨테이너를 표준화함으로써 최초의 컨테이너 운송을 활성화하면서 지금의 운송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컨테이너 기술의 의미와 파급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의 역사와 산업에 미친 영향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컨테이너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바꾸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컨테이너가 도입되기 이전 수출의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항구와 가까운 기업의 공산품을 사야만 했었는데요. 컨테이너가 도입된 후 톤당 5.83달러였던 운송료가 16센트로 낮아지게 되면서 운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항구와 가까운 제조업체의 공산품만을 쓸 필요가 없게 되자 제조업체들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서플라이 체인이 제조업체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된 것이죠. 즉, 어떻게 원재료를 공급받아 물품을 만들어 판매에 이윤을 남기는지가 회사의 역량이 된 것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중요성과 함께 로컬 제조업이 붕괴되고 항구의 하역 노동자 일자리가 컨테이너와 크레인으로 대체되면서 직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이전의 하역 노동자들의 삶은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소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닷가 근처의 달동네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다룬 소설로, 소설에 등장하는 한 가장은 항구에서 하역을 하는 인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장은 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위험한 하역 일을 하다가 낙하물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고, 보상금을 받은 남은 가족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선박에 짐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일이 고되지만 사람이 직접 해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항구의 인부들은 노조를 조직해 끈끈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배는 화물 운송 시간보다 선적과 하역을 위해 항구에 정박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요. 정박해 하역 및 선적을 하는 시간과 화물의 훼손과 분실이 잦아지는 것을 생각하면 비용적으로 상당히 골치가 아픈 문제였습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1950년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 원가의 25% 정도까지 화물 운송 비용이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운송료의 상당 부분을 살펴보면 육상 운송에서 출발한 뒤 항구까지 옮기고 항구에서 다시 트럭이나 기차로 옮기는 과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운송되는 과정을 짧게 해야 비용적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을 항구 근처로 옮겨 운송료를 절감하는 제조업체도 있었고,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라 로컬 제조업체가 비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고 트레일러 운전수로 시작해 탁월한 사업 감각으로 다수의 트럭을 보유하면서 장거리 운송회사까지 키워낸 말콤 맥린도 이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자인 말콤 맥린도 사업 확장을 도모하면서 운송의 효율성을 고민하게 된 것이죠. 당시 운송사업은 정부 규제로 인해서 트럭 회사들이 노선별로 이미 나눠 선점하고 있어 경쟁이 없었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맥린은 그 당시 규제로 인해 신규 노선 허가가 어렵다는 한계 또한 마주하게 되는데요. 규제를 피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을 갖고 있는 운송업체를 매입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정부에서 제대 군인에게는 싼 이자로 트럭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해 제대 군인들에게 트럭을 사게 한 뒤 그들을 입사시켜서 많은 트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맥린은 원가 절감을 강박적일 정도로 시도했다고 합니다.
공기 저항 감소를 위해서 트레일러의 디자인을 바꾸는 혁신까지 마다하지 않았고, 화물을 실을 때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했고, 특정 주유소와 협약해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의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죠. 그 결과 경쟁사보다 낮은 운송료를 제시하면서 고객들을 끌어모아 사업을 확장해갈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어 확장시키던 중 말콤 맥니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화물선이 트레일러 트럭을 싣고 연안부두를 운행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정부, 산업계, 항만 등을 모두 설득한 끝에 최초의 컨테이너 운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진 컨테이너 및 운행에 관한 표준화가 덜 되어 있고, 컨테이너를 선적 및 하역할 설비가 부족해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하는 비율이 높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전과 비교해 화물 운송 비용이 줄지 않아 이용할 이유가 부족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냈지만 실행에 난항을 겪던 중 베트남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미군은 군수품을 베트남까지 옮기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배 한 대로 하역하는 데에 10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는 전쟁의 물품이 제때 보급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방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게 되는데요. 이때 맥린이 컨테이너로 군수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했고, 화물 운송 계약을 따낸 뒤 컨테이너를 적용하기 위해 교전 지역인 캄란만에 가게 됩니다. 캄란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화물 처리용 크레인 및 저반 시설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군수 물품을 운송하였습니다. 컨테이너화 준비를 마친 맥린의 배가 항구에 도착한 뒤 226개의 컨테이너가 15시간 만에 하역을 마친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군 화물의 적체 현상이 해결된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맥린이 컨테이너화를 위해 끈질기게 밀어붙인 덕에 베트남 전쟁에서 컨테이너 운송이 빛을 발하게 되고, 맥린의 해운사인 시랜드 서비스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국 방부는 맥린의 회사가 베트남에서 항구를 정비하고 크레인을 옮기며 터미널을 짓는 모든 비용을 보상해주지 않고 어떤 물적, 인적 자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로지 맥린이 모든 위험과 투자비를 안고 베트남에 진출해 교전 지역에서 철저한 비용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이익을 낸 것입니다.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맥린의 추진력과 열정 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일본의 가전회사들이 비싼 가전의 훼손 혹은 분실로 손해를 보고 있었던 터라 컨테이너 운송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맥린의 해운사업도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해운사업의 표준화로 인해 경쟁사들이 등장하고 컨테이너선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더 저렴한 가격에 운송료를 제시하는 곳에 고객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맥린은 이러한 운송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빠르고 큰 배를 구비하기로 결정하면서 막대한 대출을 받아 컨테이너선을 만들어 화물 운송 사업을 더욱 확장하게 됩니다. 역시나 맥린의 배는 다른 선박보다 빨라 항구에 더욱 빨리 도착하고 다음 기착지로 떠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단점 탓에 연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석유 파동이 터져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맥린의 배는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치명타를 입어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맥린의 해운사뿐만 아니라 경쟁사들도 마찬가지의 위기를 겪었는데요. 운송료 전쟁과 석유 파동을 이겨내기 위해 다른 해운사들도 인수와 합병을 거듭했고, 그 결과 현재 하파그로이드, 머스크 등 소수의 대규모 해운사들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컨테이너 운송의 확산덕을 톡톡히 봤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타이완, 한국은 모두 컨테이너선이 정박할 수 있는 대형 도크를 가진 항구를 건설해 국제무역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선박 건조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데, 말콤 맥린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앞서 있었음에도 왜 동아시아보다 해운산업에서 밀리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미국의 해운산업은 국가의 보호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고, 컨테이너 해운이 확산된 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때 신경쟁 체제에 미국의 해운사들이 익숙하게 대처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노선을 정해주고 경쟁 없이 각자의 노선에서만 수송하면 되었던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 해운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컨테이너의 역사와 함께 해운산업의 성장을 살펴보면 컨테이너 해운산업은 규모의 경제 덕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규모의 불경제 현상으로 요즘 건조되는 컨테이너선은 12m짜리 1만 개를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운반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항구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이 복잡하고 하역하는 컨테이너 수가 너무 많아 혼란과 시간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또 유류비 절약을 위해 컨테이너선을 천천히 운행하기도 해 운송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고객은 비용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제조업과 유통기업이 서플라이 체인을 간소화해야 하므로 해상 운송 물품량을 줄이게 되고 이는 다시 해운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피할 수 없는 해운산업 내 인수합병 조정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컨테이너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바꾸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컨테이너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에는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나를 때 상자에 넣어서 움직이는 것이 편리한 것은 만인이 알고 있지만 과거에도 운송산업은 정부 규제가 심해 국가마다 운송수단마다 규제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배를 소유한 해운업체의 경우 기업의 돈으로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크레인을 항구에 설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철도업체와 트럭업체 또한 내려놓은 화물을 배에 어떻게 실을 것인지 관심 가지지 않았죠. 결국 모든 업체들 간의 표준화가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해운사와 육송 운송업체들이 각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안 말콤 맥리는 선박과 트럭이 함께 쓸 수 있는 공통 규격의 컨테이너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노조와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미국부터 컨테이너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일본, 동아시아 등으로 퍼져가면서 국제적 표준화가 완성되어 현재의 운송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컨테이너가 표준화되기까지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혁신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